새누리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이 됐습니다. 당내 비주류를 전진 배치하면서 친박을 배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 닻을 올린 김무성호.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 선출된 지 24일 됐죠? 24일 됐는데요. 이제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 삼선 의원인 이군현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고 이번에 재보선의 가장 핫한 인물 이정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선을 보면은 우선 통상 저런 인선할 때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든 대통령 혹은 청와대 간에 뭐 얼마나 교감이 있었느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시를 얼마나 받았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흔적이 없고 아마 이건 했겠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임명하겠다는 걸 청와대에 전달은 했겠지만은 그렇게 뭐 특별히 그런 인상은 받지 않습니다. 네, 김무성호가 성공할지 이 부분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다고요? 네,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김무성 대표가 성공하려면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 김무성 대표는 이 독자 공간을 확보한 집권당 대표입니다. 완벽한 독자 공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름대로의 활동 공간을 확보했다 이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전임자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임자가 새누리당의 대표가 전임자가 누구였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무성 대표는 24일 됐는데 이 사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구나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한민구 국방장관을 뭐 불러다든지 해서 뭐 책상을 4번을 치면서 장관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집권당의 대표가 정부의 강관을 저렇게 오래라 가래라 하고 호통을 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자체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존재감은 대단한 데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이 야당의 대표하고 달리 여당의 대표는 이 국무총리보다도 존재감이 더 없었어요. 뭘 하는 분들인지를 몰랐던 거죠. 늘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전임자가 황우여 대표입니다만 황우여 대표하면 저분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국회 선진화법 하나 만든 거에 앞장섰다라는 거 말고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다르고 왜 그러냐면 친박 아닌 다른 쪽 사람들이 많은 지지로다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고 또 그걸 목표로 비전으로 제시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여론조사가 나오죠.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최근 조사가 리얼미터에서 7월 말과 8월 초에 한 거는 1등을 하고 있어요. 여야 합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동안 나오는 분 안철수, 정몽준, 문재인, 박원순 같은 분들은 다 저렇게 대권 주자로서 분류가 되기를 오랫동안 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김무성 대표는 뭐 특별히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딱 이렇다 저렇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벌써 존재감이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저것이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제약 조건이 될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기치로 내건 것이 이제 보수 혁신론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집권당의 고위 당직자들이나 누구든지 하는 거는 되풀이 되는 거는 대통령 성공, 이 정부 성공, 되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박근혜 성공론을 얘기를 그거 늘 그렇게 되풀이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익숙해왔던 장면인데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나 성공론과 더불어 보수 혁신론을 큰 기치를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보수 혁신론이라는 건 어찌 보면 중장기 과제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는 건
단기 과제이면서 또 어찌 보면은 보수 혁신보다 더 큰 문제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 차이가 있다, 뉘앙스가. 그것도 이제 독자 공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독특한 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새누리당이 더 올라가고 있는 역전됐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이른 박근혜 정부의 성공론과 함께 보수 혁신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좀 해달라는 국민들의 또는 적어도 보수 세력의 여망이 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 쪽을 향해서 또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있는 새누리당에 바라는 기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모르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요. 네. 중계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합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4.16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 국민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선결 과제가 바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한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기간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수밖에 없는 특별검사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도대체 정부 쪽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며 3번이나 세월호 특별법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기회만 있으면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단 한 사람조차 구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적폐 해소, 관피와 척결 등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를 수술대 위에 스스로 청와대와 정부는 수술대 위에 스스로 올라설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네, 잠시 국회 갔다 왔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그 얘기 이제 하다가 중단했는데. 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앞섰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 공간이 있고 이렇게 새누리당에도 인기가 올라갔다. 네. 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이거나 김무성 대표는 아니라지만 그 핵심 참모들 간에는 소위 그 친김 세력이라고 할까. 친김이요. 그 별명대로 무대파를 만들려고 할 유혹을 받을는지도 혹시 모르죠. 그 권력이 생리가 어차피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친박이나 뭐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당직 인선 중에서 저는 뭐 사무총장이 과거 누구계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정현 의원은 최고위원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좀 자기로서는 원치 않는 역할도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전에 최고위원을 또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 다니고 예산 따내고 뭐 이렇게 나을 거 아닌가. 근데 어차피 이분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부분은 아마 제 느낌에는 청와대하고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정현 의원이 막상 최고위원회라는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반김까지는 아니지만은 비김이거나 친박적 정서와 그 이익과 주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그 포용력이나 말하자면 탕평이라든가 그동안 계속 많이 얘기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정현 의원과의 협력과 대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은 또 친박의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이정현 의원이 그야말로 26년 만에 호남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배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만큼 그러니까 단순한 여러 명 중에 하나인 최고위원이거나 선출로 된 사람이 아니고 지명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말하자면 뭐 파트너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가져야 물론 이정현 의원 쪽에서도 네. 그래야만이 이 새누리당이 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면 김무성 대표에게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승부처가 뭐냐? 뭐 하나하나가 다 승부처일 수 있는 거죠. 뭐 네. 발언도 뭘 해야 되다 승부처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승부처는 그 보여주세요. 다시 키워드. 네. 네. 당론 투표제 폐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당론 투표제 폐지. 이거는 말이 당론 투표 폐지만 실제로는 거수기 정당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들은 더더군다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겁니다. 헌법기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여든 야든 간에 대부분의 사안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당론에 따라서 A든 B든 C든 지역이 어디이든 선수가 어디이든 남녀가 어떠하든 과거 이력이 어떠하든 똑같이 카드 섹션 하듯이 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OX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이게 투표를 누르는 기계로 전락이 되고 소수가 의사결정을 독과점하게 되는 거죠.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든가 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당으로서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정치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예. 웬만하면 당론 투표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서 네.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돼야지. 이번에 의원들 왜 수사받는 것도 그런 거와 관련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하면 그냥 다 그래가고 다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이유도 없어요. 원내대표실에서 어디 찍으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와서 그냥 가서 이렇게 뚝 찍고 나와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역에 가서는 뭐 나라를 개혁하고 뭐하고 폼 엄청나게 떠들지만 국회에 와서는 그것도 소수의 몇 사람이 정하는 걸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돌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을 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네. 보수 혁신론하고 맞는 것이다. 네. 이거 정당 정치의 본 모습을 갖고 의원들에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대로 이렇게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면 그러면은 의원들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법안에 예를 들면 문창극 내정자가 네. 투표를 갔다. 인사사니까 비밀투표지만 어떤 미묘한 사안일 때 그러면은 지역에 가서 나는 왜 반대했고
나는 왜 찬성했으며 나는 왜 기권했고 나는 왜 불참했는가 라는 설명이 쭉 이번에 투표 성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어떤 법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당면 투표 표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 중에 하나다. 네. 두 번째 승부. 네, 두 번째 승부처 확인해 네, 이건 공천개혁입니다. 공천개혁. 네, 이거를 사적인 인연으로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요 전 선거와 그 지난 선거 2008년도와 2012년 선거에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의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는 못 받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됐고 지난번 2012년도에는 못 받았는데 재보선 때 되고 왔어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이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권력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 동기일 수도 있으나 네. 이 김무성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공천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네. 공천개혁은 뭐와 관련이다. 단순히 공천개혁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중심 세력인 정치 엘리트의 충원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정치 엘리트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TV조선도 이렇게 우수한 기자들을 뽑을 때 공개 시험을 쳐서 뽑지 사장님이 쟤 뽑아라 누구 뽑아라 이렇게 되면 기자의 충원 과정이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공천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은 권력자가 얘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거. 참 이 전략 말은 잘 붙였지만 사실은 정약 공천으로 많이 베끼는 거 이번 야당 공천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은 제주도권을 서울에다가도 강원도권을 영남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전략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네.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으려면은 상향직 공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자신부터가 자기가 국회의원을 다시 출마하려면은 본인도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는 누구 인사상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또한 이 엘리트 충원과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검증된 후보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장벽 하나를 부수거나 넘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바로 여기다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그런 거죠. 새누리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책의 과제이고 야당도 그렇죠. 이제 야당 얘기는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상향식 공천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안 됐던 것이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야당도 실패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될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나는 행사하고 싶어.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예.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자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뭐 누구는 나오는데 빼라 누구는 뭐 삶 자체가 진정성이라고 진정성 있는데 왜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의원은 인사하는데 그렇게 침묵을 지킵니까? 그리고 그 광주에 나간 분을 서울로 불러올리고 이렇게 돼서는 주민들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어떤 지역은 특별히 우세한 지역구라고 할 경우에는 더 그런 소속된 말로 하면 장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개혁하는 것 이러다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 옆에서 비서실장을 하든지 측근으로 있는 사람도 지역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저 김무성 대표는 지역에서 뽑혀온 공천자 후보자를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서류만 접수하는 것 말고는 기능이 없는 거죠. 네. 네. 네, 세 번째 마지막 승부처 한번 키워드. 보죠. 네. 선거 제도 개편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면서 정치 엘리트들이 원활하게 국회로 또는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이 한국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선거구제로다 해서 한 명만 뽑으면 절대 강자,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분 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20만 명 유권자인 데서 10만 1표를 얻는 사람과 9만 9천 몇백 표를 얻는 사람은 이 표는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긴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번에 과연 이겼다고 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졌다고 봐야지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이제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에서 또 이제 국회의원 도전할 텐데 이분도 그냥 권곤일척의 승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선거구제를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거기다가 지역에서 떨어졌지만 전국구로 보장받는 정당 명부식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대단한 아주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정현 의원 보면서 이정현 의원 개인은 영광이지만 저렇게 뚫기가 힘들어서는 어떤 분은 그냥 막 속된 말로 하면 깃발만 꽂아도 되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을 도전해야 되는 그게 무슨 지역 문제지 이념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행태와 의식 구조와 이 의사 결정 구조를 왜곡을 하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한 보수 혁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정치권 개혁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야당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야당도 당론 투표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천개혁 야당도 해야 돼. 박영선 이번에 비대위원장 같은 야당이 경우가 이거 도급해요. 권력 공천하지 말아야 네. 되겠다 상행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선거제도도 이렇게 돼요. 자, 지금까지 득표 상황을 보고서 중대선거구로 베낄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지만은 국회 선진화법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네.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안 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야당의 동의 속에서 가거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하면 야당이 굉장한 안 따라올래 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김무성 대표가 있는 승부처고 그 승부를 잘 내서 그래서 대표에 만족하지 않고 대권으로 가는 거는 아마 본인 뜻과 관련 없이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상당히 어렵고 험하게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서 그건 보수 욕심이라는 큰 명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독자 공간 줬는데 독자적으로 딴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큰 걸 해야지 독자 공간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